얼마 전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연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를 어느 정도 일단락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믿지 못할 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거죠. 미국의 지방은행들의 주가도 엄청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곳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뱅크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예금의 3분의 2가 예금자 보호 적용이 안 되는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에 문제가 생기고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다 보니 고액 자산가들이 자금을 대형은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해결 가능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고객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소파이의 주가도 최근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소파이는 사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과거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에 특화된 은행으로서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전문성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게 된 이유도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 고객층인 테크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IPO와 벤처 투자로 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는 급감했고 넘치는 현금 유동성을 은행에 예치했었습니다. SVB는 은행의 대출 자산 성장이 제한적이니 넘치는 유동성을 만기 보유 증권에 투자를 했던 거고요. 만약 SVB의 주요 고객층이 테크 기업이나 벤처 기업으로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고객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너무 좋았던 경기 상황과 돈 많은 고객들이 갑자기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을 겪으면서 예치했던 현금 유동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이런 현상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럼 소파이는 SVB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고객층이 다릅니다. 파산한 SVB는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 문제가 되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고액 자산가가 주 고객층입니다. 이 특정된 고객에 대한 거액 예금들은 예금자 보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들이라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자신의 예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객들은 자신의 돈을 인출해서 대형은행으로 예치를 했죠. 제한된 고객들이 큰 금액을 예치하고 있다 보니 은행의 수익성은 상당히 좋았으나 이탈된 고객에 대한 손실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파이는 인터넷은행입니다. 한국의 토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지점이 없고 오래된 은행도 아니고 회원수 확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죠. 고객 1인당 수익성은 SVB나 퍼스트 리퍼블릭에 비해 뒤처질지 모르지만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한 명이나 100명이나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돈을 예치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뱅크런과 같은 이슈에도 자유롭다는 거죠. 소파이는 22년 4분기에 고객 예치금이 7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중 90%가 1인당 25만 달러 미만인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상품 포트폴리오도 다양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고객에게 영업을 하다 보니 대출 상품도 다양하고 고객이 원하는 금융 니즈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소파이는 대출 자금에 조달할 수 있는 자체 자기 자본을 30억 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은행의 경우에도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위험 자산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은행이 자신이 보유한 부실 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 8% 정도의 자기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죠. 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 자산을 줄이거나 자기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 자산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늘려서 BIS 비율을 맞추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파이는 자기 자본 비율이 24% 이상으로 BIS 자기 자본 비율의 3배 이상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은행인 웰스파고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럼 판매 가능한 증권 포트폴리오가 있는가? 22년에 총자산 190억 달러 중에서 매도 가능 부채의 공정 가치가 1억 9,5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면에서도 미국 국채의 6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죠. 소파이의 포트폴리오는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SVB의 파산 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뱅크런이 발생을 한다면 어느 은행도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은행은 신용 창조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고객의 예치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그 부채를 가지고 대출 자산을 늘리는 게 은행이 하는 일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예대 마진이죠.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CEO 안소니 노토의 주식 매입은 적절한 시기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 내부자의 주식 매입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회사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CEO의 내부자 매수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 시그널입니다. 특히 안소니 노토의 지금까지의 이력을 봤을 때 누구보다 금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최근에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 상태가 다른 은행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일 겁니다. 안소니 노토의 내부자 매수가 없었으면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가 다시 불거졌던 17일 주가는 많이 빠졌을 겁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 안정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은행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자칫하면 연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 자체가 워낙 신속하고 적절했고 앞으로 금융당국의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연준도 과거와 같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연준의 정책대로 강한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벌써부터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지방은행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이후 다른 부분에서 덮어놨던 문제가 또 터지겠죠.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중소형주는 더 큰 변동성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소신 있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